요즘이요, 자녀 리스크란 말이 유행입니다.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은 애들이 313만 명이래요. 캥거루죠.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낳아서요,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영감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를 전락한다는 거예요. 몇 억 있어봤자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취직하면요, 재취업을 먼저 받은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근데 그때 자식은 대학생 고학년 되고 결혼 비용 들고 노무요양비 의료비 들고, 그래서 멀쩡하던 직장인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100세 시대에는 재테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요즘 이제 투자가 유행입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를지 떨어질지 뭘 사야 될지 이것만 잘 고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산관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공 자산관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여기에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하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재작년인가요?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금년에 1%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건지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시지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우선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되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여기 1955년에서 60년 6.25 이후에 출산율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때요,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습니다. 저희 고향에 전기 들어온 것도 1975년이거든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날 수가 있었는가? 무지막지하게 난 겁니다. 이때 출생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요, 2023년에 0.72명, 2024년에 약간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0.74명.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둘이 만나서 한 명도 낳지 않는 겁니다. 우선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여성 평균이 31.4세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의 초산 연령 중에서 우리나라의 초산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32.96세. 그러면 늦게라도 많이 나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미혼 남녀 1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해서 낳겠냐? 그랬더니요, 남성들은 25.6%가 낳지 않겠답니다. 근데 여성들은요, 절반 가까운 41.4%가 애를 안 낳겠다는 겁니다. 왜 안 낳겠는가? 살기가 막막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나라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2035년에 되면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우이 된대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 유럽 다 똑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은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4배, 5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화끈합니다. 일본저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된대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노후가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요,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샌다는 표정입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재테크 강좌라니까 종목이나 하나 기반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절약하라고 한다는 말이 아마 그런 표정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40년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 고성장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서 몇 달을 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착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중앙일간지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그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님이 어디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황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 넣고 쪼잔해가 무슨 절약이야? 한번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애들도 진정한 자립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이요, 자녀 리스크란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한가? 지금요, 우리가 과소비 그러지만은 중남미, 이태리 이런 나라와 비교하면요,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는데요. 미국의 CNN 방송에서 주요국의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요, 국민소득 GDP 합계로 나눠봤더니요,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요, 소득 대비 자식한테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썼는데요, 작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은 애들이 68만 명이래요. 캥거루죠. 성인 전체로는 캥거루가요 313만 명이래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낳아서요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요 기생충적 독신이래요. 몇 년 전에 일본이 불황일 때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몇 억 있어봤자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딸만 하나 있습니다.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어줬냐? 우리 돈으로 1,500만 주고 끝냈대요. 우리는요, 결혼정보업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9,900, 딸이 1억 3천, 절반 이상을 부모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는 건 다 싫은 얘기죠. 근데 문제는요, 직장을 60, 70까지 다니면서 돈을 벌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라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죠.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취직하면요, 재취업을 먼저 받은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자식은 대학생 고학년 되고 결혼 비용 들고 노무 요양비 의료비 들고, 그래서 멀쩡하던 직장인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취직이 안 되잖아요. 작년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이 70%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그 취업이 아니거든요. 그걸 빼면요, 60%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일본은 지방대까지 포함돼가지고 98% 취업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외 공부해서라도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근데요,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느끼시겠지만은 신규 채용이 팍팍팍 줄어들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전체 채용 방식 중에서 정기 공채 이 방식이 2019년에 50%였던 거가 5년 만에요, 23%로 줄어들었어요. 나머지는요, 다 경력직 채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저성장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럼 옮겨갈 때 거기서 날 뭘로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거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어요. 자, 그러면 선망해지고 변호사가 됐다고 가정하자. 그럼 변호사는 무사한가? 요즘 변호사들이 어렵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그럼 변호사가 34,000명 시대랍니다.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거든요. 요즘 의대 정원 늘리라고 난리죠. 종당에는 늘릴 거예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의대반이 생긴다잖아요. 초등학교에 의대반에 들어간 애들이 나중에 의사가 됐을 때 안전한 직업일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시계명. 아주 웃기는 계명 같은데 만든 것 같아요. 1번, 월급 많이 준 데가 아니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대기업 입사 경쟁률 200대 1, 300대 1 난리 치는데요.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52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겁니다.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자나 조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에게요,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립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거든요. 요즘도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건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을 하면 못 믿어. 딴 사람이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런 애 있어요. 그런 사람의 노후는, 그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되겠는가? 행위의 자립, 그리고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산책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산책 올리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의식의 자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 경제적으로 자립해야지 부모한테 남한테 폐해 안 끼치거든요. 경제적 자립하면 다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흔히 말하듯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나 확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연금 준비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면요.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일본, 독일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60, 70%, 80, 90%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9%인데 왜냐?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아주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29%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여기 보십시오.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의 도움이 72%입니다. 이게 2023년에는 12%로 줄었어요. 몇 년 지나서요?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국민연금도 드셔야 돼요.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가정주부는 전업주부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가입이 가능한데요. 최저 금액이 9만 원이에요.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 가입을 하면요. 지금 가치로 58만 3천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요. 1인 기업, 자영업 하는 분들도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1층, 퇴직연금을 2층, 개인연금을 3층.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100세 시대에는 재테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3층 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그 준비를 못하고 퇴직한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냐. 그런 사람은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고향에 산이 있으면 산. 이거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이 70살이거든요. 뭘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요. 3층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다 운영을 해줘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금융회사하고 상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퇴직연금 중에서요.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연금자산 운용의 책임을 가입자, 근로자가 지는 연금을 DC형 퇴직연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회사가 연금자산 운용의 책임을 지는 연금을 DB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중에서도 DB형 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회사가 책임져 주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회사가 망하는가 뭐 그런 것만 잘 보면 돼요. 근데요. DC형 연금 가입한 근로자들은 열심히 그걸 잘 하는가에 따라서 퇴직할 때 받는 연금 금액이 2배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다 DC형으로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신규로 퇴직연금 가입하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이 DC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DC형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DC형 퇴직연금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는요.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단기 금융상품 이런 데 운용을 하는 게 78%예요. 그리고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이런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에 운용하는 비율은 22%밖에 안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는요. 60% 이상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투자 상품에 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투자상 운용하는 비율이 55%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연평균 수익률이 2.26%,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요, 과거 10년 평균이 8% 정도예요. 우리 4배 수익률이 많아요. 일본도 3.8%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간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싸게 되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퇴직연금 운용회사가 피델리티라는 회사인데요. 작년 9월 현재로요, DC형 퇴직연금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 우리 돈으로만 아마 15억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직장인이 54만 4천 명. 그리고 IRA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로 말하면 IRP,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이것도 연금자산 운영의 책임이 개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게 41만 8천 명이니까 합치면요, 96만 명 정도가 연금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델리티라는 회사의 미국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20% 정도니까 미국 전체 직장인으로 보면은요, 여기에 5배 정도에 되는 직장인이 연금자산을 퇴직할 때 100만 달러니까 15억 원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대로 나가서는 어림없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미국 직장인과 같은 그런 노력을 해나가면 내 퇴직할 때 퇴직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직장인들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선 첫째, 이 회사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교육을 받습니다. 투자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가입자의 교육을 통한 투자 지식, 자기 책임의식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대비한 장기자산 운용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리스크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예금 금리보다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 펀드 등에 운용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정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빨리 그런 직장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선 우량 투자 상품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용회사의 평판이 좋은가를 살펴봐야 돼요. 장기 운용 성적이 좋은가를 봐야 돼요. 1년, 2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상 정도의 운용 성적을 5년, 10년 꾸준히 내는 그런 상품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요, 수수료 비싼 상품을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0.5% 차이만 나도 5년, 10년 하면 큰 차이를 내거든요. 그런 수수료도 비싸지 않으면서 장기 운용 성적이 좋고 또 운용회사의 평판이 좋은 그런 회사의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또 받아야 돼요. 자기도 공부해야 되지만.